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이른바 원외 반출 내역표를 확보했습니다. 예상 가운데 현금으로 외부에 빠져나간 돈을 말하는 겁니다. 이 내역표는 국정원이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박근혜 정부 3명의 원장 시절에 대해 자체 조사한 자료로 원외로 빠져나간 수상한 자금 액수는 총 70억 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 중 특활비 40억 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되고 사적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30억 원의 용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검찰은 전 원장들이 이를 숨기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구속영장 청구 당시 구속 사유로 강조했습니다. 현재 검찰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단서를 잡고 수사 중입니다. 또 이병기 전 원장이 퇴임하면서 받아 직원 경력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억 원에 대해서도 명확한 경위와 용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의 나머지 특활비가 친박 실세를 포함한 정치권 인사들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5.18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1995년 5월 11일 전날 내한한 미국인 피터슨 목사는 검찰에 출석해 80년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하고 헬기 사진을 증거물로 제출했습니다. SBS가 입수한 기무사 비공개 문건을 보면 당시 수사 대상이었던 전두환 씨는 피터슨 목사 소식에 매우 진노해 대응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걸로 돼 있습니다. 지시를 받은 육군 항공감 출신 예비역 장성이 5.18 당시 헬기 조종사를 만났고 조종사들도 목사의 증언에 붕괴하자 전 씨 측이 고소를 추진한 걸로 기록돼 있습니다. 전 씨는 5월 13일엔 안현태 전 경호실장을 불러 대책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가 피터슨 목사의 증언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땐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헬기에서 비무장한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쐈다라고 하는 것은 자위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신군부가 방어하려고 했던 자위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너져 버리죠. 피터슨 목사 증언 이후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헬기 조종사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어졌지만 진술의 진위를 검증할 현장 조사 한 차례 없이 검찰 수사는 마무리됐습니다. 액상화는 지진 발생 순간의 압력으로 지하에 있던 물이 지표면으로 솟구치는 현상입니다. 물과 흙이 섞이면서 순간적으로 땅이 물렁물렁해지고 물이 빠진 만큼 집안이 가라앉습니다. 이번 포항 지진의 일부 건축물 피해를 액상화가 부추겼을 수 있습니다. 일단 강진이 물러가면 액상화가 발생한 지역도 안정화 단계로 접어듭니다. 지질학적인 측면에서 액상화가 계속적으로 되는 시간은 수십 초에 이제 되거든요. 한 번 액상화가 일어나게 되면요, 그 층이 다시 액상화가 되기는 조금 힘들다. 문제는 포항과 주변 지역에 액상화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연약 지반이 분포해 있다는 겁니다. 이들 지역엔 지하 안반 위에 연약한 퇴적물이 20에서 30m 정도씩 쌓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곳에 건물 자체를 지을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건물 지지대를 튼튼한 안반까지 깊숙이 박으면 됩니다. 이를 위해선 건축 전에 시추 지질 조사를 통해 튼튼한 안반의 깊이를 파악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기층에는 그 깊이가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안반까지 가능하면은 박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액상화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조치 없이 세워진 오래된 건물들은 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부 해안가 퇴적층이나 강 하류를 빼면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은 액상화가 일어나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지질학자들은 밝혔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아세안 순방에서 문재인과 시진핑,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고 시진핑과 트럼프의 또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이 핵심은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의견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 주석이 대북 특사로 송타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람을 파견한 데에는요, 북한과 관계 복원을 위해서 본격적인 움직임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네, 명분상으로는 얼마 전에 공산당 당 대회를 했었잖아요. 전국 대회?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북한도 공산당의 그 연합이라고 해야 하나 연대체이기 때문에 북한에 이제 우리 당대회를 개최했고 당대회에서 이런 결정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일종의 보고 안내를 하러 이제 간 건데 명분이 그런 거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시진핑하고 이렇게 있었던 분위기로 봐서는 동북아시아 이 정세를 조금 더 이제 중국의 역할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물밑 협상 시작하자는 제안을 던지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닌가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지금 현재 중국이라는 나라는요, 사실 이 공산주의는 러시아에서 시작했잖아요. 소비에트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난 이후로는 중국이 공산주의의 본산지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도 사회주의 국가거든요. 베트남, 북한, 그다음에 쿠바, 기타 등등의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해서 내가 제일 큰 형이야 라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앙당대회, 전국 당대회가 끝나면 관례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에게 이렇게 보내서 설명을 해요. 우리는 이렇게 갈 거야. 올해 이렇게 결정이 났고 내년엔 이렇게 갈 거야. 사업 방향이 이렇게 설명들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언론에 살짝 나오다가 말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기 전에 아펙하고 아세안에 참석하기 직전에 중국에서는 북한에 특사 파견을 하려고 했어요. 준비하다가 트럼프와 정상회담이 잡힌 게 확정되는 순간 미뤘어요. 특사를. 그래서 이 특사를 미뤘다는 저는 그때 당시 그 뉴스 한 줄을 보고 뭘 느꼈냐면 트럼프와 시진핑 간에 뭔가가 합의가 됐다. 그랬으니까 기존의 특사를 보내던 거를 미뤘구나 라고 저는 미루어 짐작을 했고요. 그 결론은 뭐냐면 기존의 입장같이 그렇게 공산당대회를 했던 것을 설명을 하고 사업 방침을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우방으로서의 그런 그 침묵을 다지는 이런 게 아니고 뭔가 합의된 거를 갖고 그 합의문을 갖고 북한에 가서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준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가장 핵심은 중국이 트럼프와 같이 경제 제재를 갈 거다라는 아마 설명을 할 것 같고 너희들이 이 경제 제재에서 살아남으려면 빨리 미국하고 한국하고 기타 등등 여러 나라들과 관계 개선을 해야 된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핵을 지금 당장 포기할 수는 없고 북한 입장에서는 동결이라도 하자. 액션을 취해서 더 이상 악화되는 걸 막자라고 아마 의사를 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확인한 거는 딱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거죠. 우리 이제 싸우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 친하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일정 국가는 미국이고 중국은 0.5 당분간만 앞으로 4년 동안은 중국은 0.5야 1등은 미국이니까 인정해줄게 하고 이제 미국에 형식적으로라도 이제 거액의 선물을 줬죠. 이게 각자가 필요한 게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인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 권력, 정치 권력이 대국으로서의 세계적 포지션을 분명히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 중국으로서는 2021년 공산당 100주년 당대회와 국가 건국 100주년도 이제 그 다음 해에 있거든요. 이런 이제 거대한 이벤트를 앞두고 대외 관계든 내부적으로든 안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측 가능성을 담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이제 트럼프한테 외교적 안정과 내적인 안정을 트럼프한테 돈 주고 산 거죠. 그래서 100주년 기념일 때까지는 동북아시아에서 어떤 사고도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가장 머리 아픈 존재가 북한이기 때문에 북한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갔다고 보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북한은 말로는 미국이 뭐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하지만 미국이 필요한 거예요. 미국하고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미국 중심으로 구축돼 있는 이 주류 경제, 어떤 메인스트림 그 경제 체제에 북한이 시스템적으로 끼어들고 싶은데, 자기 포지션이, 그러니까 우리의 근현대사를 보면 처음에 미국하고 잘못된 약속의 연결고리가 맺어지면 두고두고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경제 구조 자체가 굉장히 종속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동등한 지위에서 미국과 어떤 협상 테이블에 앉고 싶은데, 미국 입장에서는 핵 문제만 아니면은 북한이 뭐 테이블에 오든 말든 뭐 경제 시스템에 끼어들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약한 고리가
핵이라는 걸 북한이 알기 때문에 억지로 이제 그 핵무기를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그게 이제 굉장히 소용이 없다는 거는 중국도 알고 북한 당사자도 알고 미국도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맺은 그 일종의 평화거래, 평화라는 포장지 아래 이루어졌던 그 거래를 통해서 중국이 해야 될 일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북한을 이제 협상 테이블, 대화 테이블로 이제 끌어내기 위해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실 야수님 얘기한 것처럼 북한도 평화를 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위협받지 않는, 침략받지 않는 상태를 원하거든요.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기 때문에 미국을. 그래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국도 가장 골치 아픈 존재가 북한이에요. 자기 말을 전혀 안 듣는 전 세계 유일한 나라. 미국을 하나도 안 무서워하는 것 같이 보이는, 자기들을 오히려 협박하는 하나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양쪽 다 어찌됐든 협상 테이블로 나와서 평화를 원한다고 이번에 명확하게 표현들을 한 거예요. 중국도 평화를 원하고 우리나라도 원하고 미국도 원하고 일본은 따라오는 거고, 그렇게 의사표현을 확실하게 전 세계를 향해서 했고, 북한이 이번에 트럼프가 아세안에 왔던 것에 대해서 비난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약한 수준의 비난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 비난 성명들을 보면 예전에는 정말 아주 거칠고 막 도발적인 비난 성명들을 냈지만 이번에는 굉장히 좀 순화되어 있는 성명을 발표했고,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북한도 어느 정도는 이제는 마음의 준비를 한 것 같고, 이 상태에서 사실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은 시진핑밖에 없어요. 러시아도 그 역할을 못하고 미국은 적대국이니까 안 되고 남한은 괴뢰국이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가 이제 북한을 도발하는 그런 발언을 전혀 안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요 근래,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방문한 이후에 트럼프를 보면 뭔가 정상인처럼 보이잖아요. 정상이고 착해요. 굉장히 착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 이유가 더 이상 북한을 도발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봐요. 맞아요. 지금은 중국이 그 맡은 역할을 끝낼 때까지 트럼프는 기다려주는 게 지금 자기 역할인 거죠.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고집하면 자기가 스스로 힘들어진다는 걸 자기가 더 잘할 거예요. 핵무기는 만들기도 어렵지만 관리하는 것도 어렵거든요. 만드는 비용만큼의 관리 비용이 들어가요. 그걸 언제까지 쥐고 있을 거예요, 그거를. 돈 잡아먹는 하마를. 돈 잡아먹는 귀신이라 그러죠. 돈 잡아먹는 귀신을 언제까지 쥐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핵무기 관리와 유지 관리에 들어가는 그 비용으로 경제발전에 투자하는 게 자기한테 훨씬 이익이라는 거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북한도. 근데 지금 당장은 필요하니까 지금 손에 쥐고 있지만 전체적인 어떤 명분, 지구상에서 사실 미국이라는 존재를 모르고 살거나 무시하고 사는 나라는 있어도 미국하고 적대 관계로 생존하는 나라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그걸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인식은 우리들보다 그 중국 고위층이나 북한 고위층에서도 훨씬 더 잘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제 풀어나가자라는 그 과정에서 지금 잠시 트럼프가 입을 닫고 있으면 중국이 역할을 하고, 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제안하는 동반성장이라거나 평화라거나 단계적인 핵 동결 후에 협상을 통해서 단계적인 폐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조건들이기 때문에 기다려봐야죠, 이제는. 중국의 대북 특사 파견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큰 움직임이라며 잔뜩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중국 고위급 인사 방북이 1년여 만에 이루어지는 만큼 우리 정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8차 장대위 시에는 중국의 특사가 당시에 김정은을 면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 동향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관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은 시진핑 주석의 특사로 임명된 숭타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김정은 접견 여부입니다. 이번 특사는 중국이 과거 당대회 설명차 북한에 보냈던 인사들과 비교하면 급이 낮아서 악화된 북중 관계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숭 부장이 김정은을 만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핵개발 중단을 설득하고 최근 도발 중단을 이어가는 북한의 의도도 파악할 기회가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중국 측 대표를 만나준다는 것은 북중 관계 개선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는 것인 만큼 김정은과의 면담 성사 여부가 향후 북중 관계의 향배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김정은을 만나기만 한다고 시진핑 주석의 대북 경고 메시지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5년 전에도 리쟁궈 공산당 정치국 위원이 김정은을 직접 만나 시진핑 당시 당 총서기에 친서까지 전달했지만 북한은 그해 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듬해 2월엔
시진핑 주석 등극을 한 달 앞두고 3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중국 특사 방북일, 국가이익과 국민 안전은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지 않겠다며 쉽게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북한 경제의 숨통을 중국이 쥐고 있는 만큼 압박 정도에 따라 도발 중단과 협상 복귀 등 북한의 전략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시진핑 특사의 방북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 마지막 날에 필리핀에서 기자간담회 때 그런 말을 했죠.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일단 대화에 들어간다면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협의할 수 있을 거다. 지금 단계에서는 북한을 제재하고 압박하는 강도를 높이는 데 집중을 해야 할 때다. 북핵 협상 과정에서 한미 군사 훈련을 중단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지금 구체적인 방안을 묻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다. 우선 대화의 끈이 조성돼야 대화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중국이 사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낸다고 하면 한미 군사훈련도 조정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고요. 이건 뭐냐 하면 중국의 삼불원칙이에요. 그걸 이미 문재인 대통령도 어느 정도 시진핑과의 대화에서 어느 정도 확인한 사항이고 해서 중국의 삼불정책을 존중을 해주면 굉장히 빨리 진전이 될 거예요, 협상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얘네가 미사일 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쏘고 핵실험하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런데 지금 60일째 조용해요. 60일째 단 한 차례도 도발도 없었고요. 도발이라고 하긴 좀 뭐하다. 실험도 없었고 시험도 없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아마도 이 김정은과 북한 측에서도 지금 한반도를 중심으로 세계의 열강들이 EU까지 포함해서 러시아까지 세계 열강들이 전 세계 국가들이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예의주시하면서 본인들도 어느 정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시험과 실험 단계는 이제 끝났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 물론 예전에도 60일 넘게 중단했다가 다시 실험하고 그런 적은 있지만 굉장히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 조용하다는 것은 북한에서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놓고 있다는 그런 그 신호로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진핑이 트럼프와의 회담 전에 보내려고 하는 특사를 트럼프와 회담이 끝나고 나서 지금 이제 보내는 거는 중국의 명확한 의사 전달을 북한에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보고요. 저는 그것이 아마도 조만간 내년 상반기 안에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로 나와서 6자 회담이라든지 확대 회의라든지 아니면 6자 회담까지가 아니면 뭐 3자 회담, 4자 회담이라든 이렇게 뭔가 테이블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지금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진행하고 있는 외교의 어떤 성과나 외교하는 그 장면들을 보면 사실 다른 나라 정상이 보더라도 어떤 기대감을 품을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이 핵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고 자기들 스스로가 주장하는, 토로하는 그 이유가 그 카다피 이야기를 하잖아요. 핵이 없으니까 미국이 함부로 이제 그 정권을 무너뜨렸고 뭐 말살해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권의 생존을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그 방어책으로 핵무기를 보유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러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소련이 핵무기가 없어서 그 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핵무기가 있는 나라들은 다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프가니스탄은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이란은 뭐라고 설명할 거며? 이게 핵무기를 보유했다, 근데 핵무기가 있다 없다가 어떤 국가의 어떤 국제적 위신을 말해주는 그 시대는 이미 지나버렸거든요. 예를 들어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누가 있어요?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들은 많이 있지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나라는 단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은 핵무기를 사용하는 순간 다 같이 죽자 하는 상호 확증 파괴라고 핵 전쟁 이론에서는 이제 검증된 거예요. MAD라고 그러죠. 예. 핵무기는 보유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지 사용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은 그만큼 경제력이 되기 때문에 그냥 보유하고 버티는 거예요. 정치적 위상을 조금이나마 그 아무것도 아닌 정치적 메리트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건데,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는 생존이나 성장이 훨씬 더 시급한 과제인 거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지금 중국의 발전을 보면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중국이 사실은 40년 전만 해도요, 중국은 정말 헐벗고 굶주린 나라였어요.
어느 정도 헐벗고 굶주렸냐 하면 목욕도 안 하던 나라고 더럽고 막 하여간 우리가 옛날 중세시대를 보는 것 같은 나라가 중국이었어요. 4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데 그때 모택동이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흑묘, 백묘 그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과 핑퐁 해결하면서 문호를 개방하고 경제발전을 시작을 해요. 경제개발을 시작하고 인민을 잘 살게 하는 목적을 갖고 잘 먹고 잘 살게 하자라는 걸 갖고 국가를 경영해 나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불과 20년 만에 중국이 확 뛰어오르는 거예요. 90년대에 오면서 그리고 90년대에 우리나라하고 수교도 하고요. 이런 상황이 오면서 그리고 20년이 지나니까 넘버원을 다투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중국이 발전한 상황들을 보면은요, 사실 인류가 특히 나라가 어떤 정책을 갖고 어떤 비전을 갖고 경영이 됐을 때 그 국민, 인민들이 조금이나마 풍족하게 어렵지 않게 헐벗고 굶주리지 않게 살 수 있느냐가 명확히 드러나는 거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의 단계까지 40년밖에 안 걸렸어요. 우리나라 한강의 기종은 게임이 안 돼요. 그 정도로 왔는데 북한이 놓친 게 그 타이밍이에요. 북한은 70년대까지는요. 대한민국보다도 훨씬 잘 사는 나라였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헐벗고 굶주린 나라였었고 북한은 그 배급 체제도 잘 돼 있고 사회주의가답게 뭐 집 걱정 안 하고 옷 걱정 안 하고 먹는 걱정 안 하고 사는 나라였어요. 단지 좀 가난했지.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부자였어요. 물론 필리핀도 그전에는 우리보다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이런 복지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기간의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예요, 북한이.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70년대 후반 들어서부터 시작해서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경제 성장을 엄청나게 해서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서 물론 일부는 어렵게 살지만 예전처럼 초급 피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고난에 행군하는 사람들 없거든요, 거의. 물론 지금 뭐 최저시급이 얼마냐 뭐 이런 거 갖고 지금 굉장히 뭐 복지 문제 갖고 지금 다툼이 있지만 그거는 발전적인 다툼이니까 논외로 치고 우리가 생존에 관련된 거가 어려울 만큼 전체적인 국민들이 고민하고 그런 나라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 경제 성장할 타이밍을 놓치고 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외국의 강한 힘에 맞춰서 무역과 생산과 경제 성장으로 맞짱을 뜰 수 없는 상황이 오니까 오로지 할 수 있는 건 핵무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수단이. 근데 사실 장기적으로 핵무기가 북한 체제를 지켜줄 수 있는 수단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당장만 아쉬운 거지. 이게 만약에 육자회담이 다시 복원되고 평화무드 쪽으로 해서 회의 테이블로 나오게 되면 이거는 시간의 문제이지 폐기되는 수순으로 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 민주정부 3기에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거에서 남한이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가지면 안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홍발정 이런 애들이 계속 핵무기를 사다오라고 얘기하지만 전혀 안 돼. 이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거는 한반도 비핵화 우리가 명분이 있어야 북한한테도 주장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북한이 여러 번의 그 타이밍을 놓쳤어요. 물론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우리나라는 그나마 박정희가 죽은 79년도 사건 그리고 80년대 엄혹한 사건을 다 시기를 거쳐내고 87년 헌법 개정을 한 87혁명이 있었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이 엄혹한 시간을 좀 한 9년 겪으면서 이번에 촛불혁명으로 전 세계의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한 획을 그은 나라가 됐어요. 경제도 이 정도면 사실은 못 사는 나라가 아닌데다가 민주주의 시스템이라는 게 오히려 원래 발상지 유럽 그리고 현대민주주의를 가장 잘 사용하고 힘이 센 나라라는 미국이라는 것 나라보다도 월등히 수준 높은 민주주의 시스템을 우리가 갖춰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봤을 때 그 정부와 나라와 국민들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타이밍을 적재적소에 그 정확한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북한은 사실은 지금 북한이 핵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미국과 중국과 우리나라가 일본이 긴장을 하는 건 맞아요. 현재 상태에서 그거는 맞아요. 그래서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더 무서운 건 맞는데 실제로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군사행동을 하는 게 핵 때문에 군사행동을 못하는 건가는 아니에요. 북한이 갖고 있는 무기 시스템이 미국이 북한을 치면 북한이 미국에다 핵미사일을 쏘니까 못 치는 게 아니에요. 남한이 박살나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국뽕으로 마무리될까봐 좀 걱정되긴 하는데 사실 인류 역사상 검증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이제 북한도 이제 그 정도는 알 텐데 그 김정은이라는 독재자의 어떤 위치가 이게 좀 위태로우니까 발악을 하는 것 같지만은 곧 순리대로 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북한도 사실 자기들 헌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국호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돼 있고요. 헌법에도 민주주의가 딱 박혀 있고 서로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다른 거죠. 그러면서 북한은 사실은 이제 스탈린 체제가 러시아의 스탈린 체제가 무너지면서 소비에트에 그러면서 자기들 독자 생존 노선을 걷기 위해서 거의 천황과 맞먹는 황제와 맞먹는 김일성의 그 우상화 작업 그리고 독재 체제를 들여온 거고 뭐 우리나라도 비슷한 시기는 좀 있었지만 뭐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는 버틸 때까지 버틴 거는 잘했어요. 여태까지 버틴 건 잘했는데 고생 많았는데 이제는 이제 생각을 좀 달리해야 된다. 김정은 젊은 사람이 집권을 하고 있으니까 생각의 방향도 좀 젊게 전환을 해서 협상 테이블로 나와서 평화를 이룩하는데 임하자는 게 좀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자는 대로만 따라오면 됩니다. 맞다.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지난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반응이 폭발적이었던 분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사실은 너무 빠르게 나오신 게 아닌가. 많은 분들이 저분 또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너무 빨리 나오면은 가치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요. 댓글에 한 번쯤 이분 모셔주세요. 현기증 나요. 이 소리가 들렸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분이 지방에서 올라오시기 때문에 늘 우리 곁에 있을 수 있는 분은 아니라서 올라오신 김에 한 번 더 모셨습니다. 340km를 달려와야. 물론 우리 방송에 출연하시려고만 올라오시는 건 아니에요. 자, 광주에서 오신 이춘문 광주포럼 공동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목소리가 그 목소리의 지문이랄까요? 이런 게 굉장히 특이하셔가지고 한 번 듣는 사람은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목소리. 그렇죠. 아유. 더 잘생기셨죠? 그렇더라도 그 이야기 해가지고 우리 동생이 어떻게 하고 왔길래 오빠한테 잘생겼다는데요. 어떠셨어요? 지난 방송 나오시고 나서. 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좀 전화도 주시고 뭐 그 길로 나가라 뭐 이런 사람도 있었다만 뭐 방송해라. 방송해라. 이명박근혜와 이렇게 싸우는 어떤 과정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광주 호남 쪽이잖아요. 저희들 애청자분들 중에 광주 호남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광주에서 이제 광주 사람 아는 사람인데 이춘문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뭐 저분이 새날에 나왔어 뭐 이렇게 화제가 됐던 것을 제가 여기저기서 좀 들었고요. 제가 아시는 분도 전화가 왔어요. 광주에 계시는 분인데 또 이춘문 씨가 나와버렸어요. 아이. 광주에서 굉장히 유명하시대요. 아이고 뭐. 그래도 한 30년 살았으니까 뭐 알 사람들은 좀 알겠죠. 그 전에 어디 살으셨는데요? 원래 고향이 진도입니다. 중학교 졸업하고. 진도. 네, 쭉 광주에 살았어요. 그때는 처음에 아셨을 때는 진도 대기 없었죠? 그렇죠. 뭐 그때 나올 때 배 타고 나오는 거였어요? 고속버스를 배에다 싣고 집에 가려면 한 5시간 반, 6시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진도대기가 몇 미터쯤 돼요? 진도대기 한 500m 정도 되죠. 그렇구나. 짧구나. 예. 그 짧은 데를 건너오기 위해서. 예. 그 마표대교가 한 1km쯤 되니까 그 반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군요. 그럼 진도가 바로 코앞에 있는 섬이었군요. 예. 그렇구나. 근데 그 다리 하나 놓는 게 그렇게 오래 걸렸구나. 물살이 엄청 세있어요. 진도대교. 그 울돌목. 울돌목. 도시에서도요, 큰 빌딩 사이로 걸어가면 바람이 세잖아요. 바람길을 막고 있어가지고 그 길이 훨씬 더 세져 버리는 거. 자, 어쨌건 지난 방송에서는 이제 대표님께서 지방선거 관련해서 지역 민심 전해주셨는데요. 그 방송 나가고 뭐 항의 받으시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뭐 좀 서운하다 이러신 분이 있었는데. 그래요? 누구예요? 이니셜로? 아이고, 그냥 넘어가죠. 뭐 다음에 잘해줄란다 나 그랬어. 누군지 알 것 같아. 그분 광주시장 도전자죠. 그거 알려주세요. 그러시겠죠, 뭐. 그러셨구나. 자, 어쨌건 뭐 우리는 뭐 정치적으로 뭐 거기에 어떤 영향을 끼칠 의도 같은 건 없어요. 그냥 그럼요. 실제로 우리는 뭐 이제 광주 사람들이라고 해도 광주 민심을 우리가 알 턱이 없잖아요. 그냥 내 정서로 생각하는 거지. 서울에 살아도 광주 사람들의 정서는 좀 안다.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랑 소통을 하니까 느낌적으로 알지만 현재 정치에 그 밀접하게 지켜보시는 입장에서는 그런 민심이 있었구나라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광주나 뭐 전남 쪽은 특히 어떤 분위기인지를 알게 되는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요. 재밌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녹음할 때는 좀 정신이 없어서 이렇게 다 내용이 안 들어와요. 근데 편집하면서 들어보니까 이거 되게 재밌다 이거 속으로. 여유 만만하신 표정 좋으십니다. 자, 알겠고요. 이춘문 대표님과의 재회 잠시 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오신 이유는요. 저번에 서울 올라오셨던 목적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5.18 진상조사에 관련된 부분이 그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때 그 전일빌딩의 기총수사 흔적 보러 오신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이후에 이제 5.18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셨던 부분이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자체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해요. 예. 광주에 대한 미안함 같은 게 굉장히 넘쳤고, 광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진상규명을 위해서 같이 싸우신 분이기도 하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이제 사실상의 어떤 관심사항이다 보니까 만들어진 게 5.18 특조위 이런 게 만들어졌죠. 네, 국방부. 네. 그래서 간혹 거기에 이제 발굴되는 어떤 자료들에 대한 그 것들이 나왔는데, 사실상 현재까지 뭐 드러난 게 뭐가 있을까요? 최근 국가수에서 그 전일빌딩 10층에 있었던 그 한 180여 개 타는 자국이 헬기 기총소사 자국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그런 분석 결과를 내놓은 거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실제로 이제 국방부 조사특위에서는 제일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이제 헬기 기총소사 사격 부분하고 그다음에 전투비행기 출격 대기 이 두 가지 문제를 좀 집중해서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동안에는 사실상 이제 그 자기 자신이 경험했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진술하거나 이렇게 양심선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꽤 적었었는데, 이번에 뭐 한 두 분 정도 뭐 안매장 문제라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선언을 좀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심도 있는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강조영무소 경계탑 네. 밑에 지금 묻혀 있다는 거죠. 3명을 묻었다는 그분 말씀이 나온 그러신 거죠.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투기 출격 문제하고 헬기 사격 문제는 이 특조위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안매장하는 이 부분 발굴 문제는 5.18 기념재단에서 그 문화재를 발굴하는 팀들과 연결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체계적인 조사는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향후에는 국가가 좀 책임지고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시간이 이제 오래 됐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증언만 가지고 이게 실제로 발견되는 과정까지 갈지 어쩔지는 이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먼저 말씀을 하나 드려놓고 가야 될 사실이 뭐냐면,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밝혀진 것 이상 그 조사를 통해서 더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런다 그래서 뭐 더 나온 거 없지 않냐 이렇게 좀 비아냥거려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좀 갖고 있어요. 조선일보의 스탠스가 그런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조사했는데 뭐 나온 것도 없고 정황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있더라고요. 난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사실 이제 우리 어렸을 때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신빈이? 대표님하고 같이 세 사람은 최소한 그런 공감력을 있는데, 저 굉장히 어렸을 때 일어난 게 5.18인데 광주에 살면서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행불자가 너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5.18 때 뭐 변을 당하신 분들인지 아니면 그냥 자발적으로 어디 뭐 다른 사건에 의해서 행불이 됐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지금 사망자로 밝혀진 게 몇 명인가요? 5.18 관련해서는? 지금 한 200여 명 네. 공식 발표는 그렇죠. 부상자는 훨씬 많으시고요. 그렇죠, 많죠.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어떤 이야기였냐면 거의 한 3,4천 명 정도가 죽었을 것이다라고 예측했던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약간 뻥튀겨진 측면이 있었겠죠. 근데 지금 이거 행불자 이 부분, 당시 계엄군에 있던 지휘관 중에 한 사람이 증언한 거예요. 그렇게 묻어서 지금은 자리를 옮겼을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나와야 되는 부분이 왜 가족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뭐 행방불명 되거나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아니 말 노숙자 같은 분들은 그때 돌아가셨어도 누군가가 그 사람을 찾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의 존재는 사라지는 거거든요. 2,000명, 3,000명 뭐 이런 이야기는 이제 그 사람들 사이에서 좀 해자됐던 이야기인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항쟁 기간을 전후해서 행불자 신고를 좀 받았었습니다. 근데 행불자로 신고하신 분들이 한 300여 명이 신고를 했는데, 이제 뭐 이런저런 거 다 따지고 이제 다 털고 나니까 5.18 행불자로 인정됐던 사람들이 한 81명 정도 됐어요. 그러면 이제 81명 정도 됐는데, 그랬는데 이제 무용고자 묘지가 있습니다. 이제 5.18 묘지에 가면 그 무용고자 묘지에 묻힌 무명 열사가 5명이에요. 그러면 한 76명 정도는 행불됐다고 신고가 됐는데, 그 사람의 행방은 지금도 묘연을 해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이야기를 다 털더라도 한 70여 명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진상규명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사람들한테. 그게 그 숫자가 이제 군인이 당시에 몰래 묻었거나 시신을 훼손한 거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저희 이제 당숙벌 되는 분이 한 분 광주 사시는데, 임동에 사시나요? 거기 사시는데 광주 항쟁 그쯤에 사라지셨어요. 네. 근데 그분이 남도의 그 자기 기술자였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죽은 걸로 포기를 했었죠. 시신을 못 찾는 걸로. 근데 결국은 한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섬에 있다가 잡혀갔다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전반적인 걸 다 한번 따져 보더라도 올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왔다고 보거든요. 죽지 않았으면 제가 볼 때는 행불자 중에. 예, 그렇죠. 그렇잖아요. 다 그때 네. 제가 그때 이제 3이었는데 제가 뭐 어디 집 나갔다 그러면 지금쯤 어디 부모라도 찾았겠죠. 예를 들면 집이 싫어서 나갔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행불자 같은 경우가 80 몇 명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어딘가에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서 어디인가 묻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어릴 때부터 믿고 왔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찾는 작업들이 이 특조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런 모습을 본 걸 지금 제보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빨리빨리 당시 공수부대나 이렇게 지원했던 사람들이 나이가 이제 한 60정 전후 됐잖아요. 그러면 좀 양심선언도 좀 하시고 설명을 안 밝히더라도 그 쯤에 가서 찾아봐라. 이렇게라도 좀 조언을 해주는 게 좋은 게 아닌가. 그렇죠. 시간이 더 지나면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시민들 사이에서 해가 됐던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왜 찔렀지? 왜 쏘았지? 트럭에 싣고 어디를 갔지? 그 아니면 죽은 사람은 있고 총을 맞은 사람은 있는데 발포 명령자는 없는 거고 트럭에 싣고 분명히 간 것 같은데 어디로 간지 이런 것을 좀 몰랐던 이런 것들이 그렇죠. 서로 간에 그 현장에서 불렀던 노래들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 불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조선대학교 앞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녔었기 때문에 그 5.18 관련한 데모, 노래 이런 것들이 너무 익숙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쭉 들으면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 5월의 노래도 들으면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노래는 이물련의 행진곡인데 5월의 노래는 광주 사람들이면 다 알아요. 가사가 좀 무시무시합니다. 칼로 찌르고 뭐 이런 거라서. 자, 최근에 나온 것 중에 85년도에 80위원회라는 걸 구성했대요. 전두환 정부가. 이게 어쩌면 최근에 목도하고 있는 아주 비슷한 상황이 저는 세월호 사건이라고 보는데, 세월호 사건도 박근혜 정부에서 비서실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뭔가 이게 사회 이슈화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다는 게 최근에도 나왔거든요. 80위원회 이야기는 들어보셨나요? 그렇습니다. 88년도에 5.11 조사반 뭐 이런 이야기가 있다가 그 전에 사실은 85년도에 지금 80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었다는 것이 지금 밝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증언록을 받아가지고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만 수록하게 하고 불리한 것은 뭐 삭제한다 할지, 그다음에 뭐 특히 뭐 기무사나 이런 데서는 사실을 좀 날조한 문서를 뭐 만든다 할지, 아니면 뭐 불리한 문서는 좀 폐기한다 할지 뭐 이런 일들이 꽤 많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데서 했던 일들이 이제 뭐 거기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쭉 우리가 지켜보면 5.18 유족이랄지 5.18 부상자랄지 이런 단체들을 좀 이간질시키는 이런 작업이랄지, 아니면 뭐 행사 같은 기간에는 5.18 관련자들을 그 닭장차에다 실어서 새벽에 실어가지고 저 멀리 한 5시간, 6시간 이렇게 차로 싣고 가서 그냥 멀리 놔두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이제 그 행사장에 참석 못하고 그 사람들 걸어서 오거나 다시 연락해가지고 택시 타고 오고 이런 사례들은 상당히 좀 비일비재했다고 봐야 맞을 겁니다. 몇 주 전에 했던 이야기도 그런 거 있었죠. 그 5.18 유족들을 서로 갈라치기 해가지고 협조적인 쪽에는 지원해주고 협조적이지 않은 쪽은 특별 관리하면서 이렇게 탄압하고 이 방식으로 해서 5.18 유족분들도 그런 식으로 갈라치기를 많이 당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그렇죠. 뭐 초창기에는 5.18 진상규명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원칙적으로 좀 주장하면서 원칙적으로 문제를 풀고자 하는 이제 그런 단체들도 좀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그런 진상규명이나 이런 데 초점보다는 좀 더 뭐랄까, 보상 쪽이랄지 이제 이런 데다 좀 더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이제 이런 경향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좀 사이에서 좀 조작하고 좀 서로 좀 이간질 시키는 이런 작업들이 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이제 주로 5.18 끝나고 나서 뭐 84년도부터 광주 IWCA에서 사회운동 단체들이 다 모여 있었고, 거기에 이제 5.18 유족회라 할지 뭐 5.18 청년회랄지 이런 데가 다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데 이제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을 또 많이 오가고 그랬던 뭐 전형적인 수법이잖아요. 국가 수법이고 어차피 82위원회가 비밀 조직을 만들어서 분열 공작하고 증거물 훼손하고 주요 문서 파기하고 이 행위를 이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공식 문서, 국가 공식 문서로 발견이 된 거거든요. 얼마나 조직적으로 지난 노태우 정권까지 얼마나 강주 5.18 항쟁에 대한 진상을 밝힐 수 없도록 온갖 모략과 음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다 증거들이 소멸된 상태 거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찾아가야 되는데 새로운 특별위원회가 이거를 못 찾는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 아닌 것처럼 호도하는 이런 더러운 언론들도 있고 또 관련자들도 있죠. 최근에 보도 보니까 그 국방부의 5.18 특별조사위원회 이게 이제 기간이 연장될 거라고. 네, 원래 2개월 잡았으니까 거의 끝나갈 즈음이죠 지금. 너무 짧지 않아요, 근데?
맞습니다. 이제 서류보다 보면 아마 다 끝나는 시간 같은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 해봐요. 이거는 역사적인 어떤 패륜적 사건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참사에 그렇죠. 가까운 학살인데. 그럼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가동을 해야지. 특조위를 2개월, 3개월, 1년 맞아요. 이렇게 기한을 두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야기되는 것은 2개월만 더 연장하는 쪽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일정한 성과가 나올 때까지 좀 연장해서 가는 게 맞지 않냐 싶습니다. 그거 이유는 지금도 5.18이 밝혀지면 안 되는 사람들이 전개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명박 때문에 다스네 무슨 진상규명인의 검찰 출두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명박보다 한 1000배는 더 나쁜 놈이 전두환이에요. 그럼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살인마에 가까운데 비교가 안 되지. 근데 멀쩡하게 이 사람이 살아있고 경호도 받고 있어. 전직 대통령으로 지위는 잃었지만 경호까지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정상적인 나라라면 그 사람이 내란이라든지 등등으로 이렇게 잡혀 들어갔을 때 사실은 사형시켜야 되는 게 맞잖아요. 보면 이제 독일의 경우나 이런 경우는 보면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전범이라 저런 사람들 끝까지 좀 추적해서 좀 그 죄를 묻고 이런 게 철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일제시대 때부터 좀 부역했던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런 역사적 청산 문제가 어떻게 보면 과감하게 이룩되지는 않았던 것 그런. 근데 어쨌든 전두환은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받아서 사면된 거잖아요. 대통령 사면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사형자입니다. 1996년 전두환은 1심에서 내란 및 반란의 수괴로 판시, 사형 판결을 받았고 2심과 3심에서는 무기징역. 판결 8개월 만인 1997년 국민화합을 명분으로 사면되었습니다. 제가 이게 왜 강주항쟁이 현 세대의 시대의 사람들, 양심 있는 시대의 사람들은 세월호 아이들한테 빚이 있는 것처럼 당시에 민주주의를 열망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강주 시민들에 대한 빚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군사 쿠데타 이후에 지금의 자본이 사실은 저는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SK나 이런 경우가 다 지금 이 군사 쿠데타의 가족들 아닙니까? 그래서 신자본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 또 더 나아가 정계에 이 쿠데타를 통해서 정계에 입문했거나 직간접적으로 이득을 본 사람들이 대다수가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강주 항쟁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저도 세월호 같은 게 왜 빨리 진상규명이 밝혀져야 하는 게 바로 강주 항쟁을 거울 삼아 볼 수 있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그래서 강주 항쟁이 사실은 모범적으로 진상을 밝혀줘야 되는데 이것이 아직도 지역적인 문제로 지역 갈등의 문제로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지만원이 같은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분열을 시키고 공작시켜서 지역적인 문제로 끌고 가버림으로 인해서 이거를 지금 굉장히 강주 항쟁의 진실을 밝히는데 저해한 요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실제 아직도 저항 세력이 있기 때문에 2개월이라는 맞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지난 30일 서류 떠들어보기만 해도 이게 끝나는 시간이 안 되거든요. 서류 검토 시간도 안 되는데 2개월 준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누군가에게는 더 선심을 주는 것처럼 2개월 더 줄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여서 좀 불쾌합니다. 구체적으로 아까 그러면 그 증언이 나온 교도소 밑에 콘크리트로 묻어버렸다는 거 지금 발굴이 시작됐나요? 아니죠. 아직. 벌써 그렇게 안 된다는 거. 왜 안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교도소 근처는 근데 이제 여러 번 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5.18 기념재단 쪽에서도 좀 조사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지금 명확하게 좀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기념재단 차원에서 갈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조사위원회 차원에서 좀 상당한 많은 인력도 동원하고 시간을 좀 갖고 철저하게 좀 해야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5.18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기도 하거든요. 5월 항쟁은 결과적으로 전두환 체제를 끌어내리는 정치적인 원동력이었잖아요. 광주 분들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갈망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진상규명 요구하면서 결국엔 전두환 체제가 무너졌고 그러면서 그게 6월 항쟁으로 갔고 요런 거였단 말이죠. 맞습니다. 전두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5.18에게 갖는 의미는 뭐냐면 존재감 없던 어떤 육군 소장 출신의 사람이 북한에 의한 폭동을 진압함으로써 공을 세워서 대통령이 올라가는 그런 식의 의도적으로 일으킨 거라고 보는 게 맞겠죠. 80년 초반부터 이제 79년 지나면서 각종 학생 시위가 발생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꽤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초반에는 사실은 이 전두환이라는 실체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제
좀 드러났던 거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이제 이 5.18 문제는 그 폭악과 이 폭력적인 이 군대에 맞서서 국민이 저항했던 이 저항권을 사실은 1987년에 그 법원 판결로 인해서 좀 저항권을 인정받았던 부분이 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 보면 상당히 그 미국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금기시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사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5.18 항쟁 기간에는 광주시민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미국이 그냥 눈 감고 있을 리가 없다. 미국의 항공모함이 뭐 오거나 뭐 미국이 지원을 해서 광주 시민을 지켜줄 거라는 그런 좀 그 이야기들도 좀 돌았던 거고 그러나 이제 결국은 이제 그런 일 없이 좀 허망하게 끝났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한없이 그 일방적으로 그 자기 그 동맹을 도와주는 이런 나라가 아니고 국가적인 이익에 따라서 좀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그 나라라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좀 눈을 뜨게 된 계기도 되었다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놀았을 거 아니에요. 미군이 온다는 소문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막 좋아하고 곧 이제 해방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지금 최근 문서에 의하면 미국이 승인했다는 거죠? 승인한 것이 많고 좀 막은 부분도 좀 있고 예. 그 결국은 전두환을 인정해줘 버리는 미국 수. 그랬기 때문에 가능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제 우리가 전시 작전권도 평시 작전권이 없던 시절인데 한국군을 움직이려면 미국에게 이제 거짓 보고했다는 것도 나왔잖아요. 마치 이걸 그대로 두면 베트남처럼 된다. 공산화된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다. 사실상 미국의 묵인하에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게 맞고 저 어렸을 때 기억납니다. 광주 오적이라고 있었는데 전두환, 노태우, 종호용, 박준병, 미국이었어요. 그러면서 80년대에 진상규명 요구하면서 대학생들이 미문화원을 들어가고 방화사건을 하고 그랬던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도 미문화원은 광주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나요? 있습니다. 아, 지금 생겼나요? 그렇죠. 네. 우리 방송에 나오시는 그 김민석 민주연구원장이 그거 사건 관련해갖고 옥살이 한 거예요. 광주요? 아니 이제 미문화원 서울도 있으니까 그 옥살이 하면서 6월 항쟁을 못 본 거지. 참. 부산 미문화원 경우에 좀 유명한 문부식 씨 같은 경우. 네. 광주에서는 김현장 씨가. 그러면 이제 연장은 된다고 봐야겠죠. 조사. 네, 뭐 현재 뭐 정권이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뭐 깊이 있는 조사를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건 수많은 그 특별한 구체적인 분야에서야 뭐 반대가 있을 수 있지만 큰 줄기에서야 뭐 연장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장이 아니라 그냥 진실이 규명이 될 때까지 법을 개정이 안 되나요? 대통령도 바뀌었는데. 네, 그게 불가능한가요, 그게? 그건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좀 답답해요, 사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5.18 관련해서 자료를 저는 역사 기록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역사 기록 자료. 저는 이게 역사인가요? 현재 아니에요? 시제가? 어쩌면 그 세력 그대로 있으니까. 저는 시제가 현재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불쾌한 건데. 근데 또 일제시대도 겁나 멀어 보이지만 아주 먼 건 아니죠. 그러니까. 5.18도 37년이 지났으니까 상당한 기간이 지나기는 지난 엄청나게 지난 거예요. 네. 계산 한번 해보실까요? 하지 맙시다. 비참하니까. 80년 하면 저는 그래도 기억이 남아있는 정도잖아요. 그리고 37년 지났잖아요. 그럼 80년을 기준으로 30년만 앞으로 가봐요. 그러면 50년 6.25예요. 그보다 더 앞으로 7년을 더 가면 광복도 되기 전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긴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는 현재 살아있는 거고 이번에 그 5.18 특조위에서 이 30년 넘게 지나갖고 이제 일반 문서로 분류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공개할 수 있는 거. 그 문서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떤 문서들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네. 이번에 비밀 해제된 문건은 육군본부 상황일지, 전교사 작전 상황일지, 특전사 전투 상복, 특전사 광주지역 소요사태 진압작전, 공군사 7집으로 1978년부터 1982년까지 기록된 것, 그리고 광주사태 자료정리 보고, 계엄사 광주 삼척 역사 자료, 이렇게 등등 16건입니다. 이렇다 하더라도 아까 80인 비밀위원회가 다 증거 인멸을 하고 남은 자료예요. 그렇겠죠. 예. 그대로 상황 보고 하는 걸 공개한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도 사실과 다른 보고에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민주주의가 그래서 어려워요. 우리는 당장 이명박 잡아다 넣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절차와 과정이 있어요. 이법성이 제대로 증거가 나와야 돼.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도둑놈이고 사기꾼인데 못 집어넣잖아요. 진상규명 하는데도 이렇게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우리 신비님 같은 성격 급한 분들은 그냥 짱돌로 이렇게 저 사버리고 싶다. 그걸로 끝인데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죄 없는 사람 죽인 것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 증거와 법에 의해서 한다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도 절차와 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이게 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그런 근데 상황. 어쨌든 전두환 노태우만큼 공개 처형을 저는 했어야 된다. 저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건 진심으로 한 거고요. 왜 그러냐면 군인이 나라를 지키라고 보냈더니 총을 다시 자기 주인한테 쏴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청산하지 못하면 후배들이 그걸 배우고 다시 쿠데타를 모의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한번 봅시다. 이승만 때 당시 해방 이후에 노동조합이 일제시대 때 있었잖아요. 그거를 빨갱이로 몰아서 결국은 빨치산을 만들어내고 했잖아요. 화순 같은 데 보더라도 그거 어떻게 빨갱이였습니까? 당시 노동자였을 뿐이죠. 근데 빨갱이로 몰아서 양민을 다 학살했죠. 미국과 손잡고. 근데 그 방식 그대로 전두환이 또 한 거잖아요. 미국 가서 쟤네도 그만두면 조카통일 된다 지금. 그리고 거기에 미국이 몰라서 속았겠어요? 이놈을 길을 잘 들여서 내가 통치해야 되겠다. 이거 아닙니까? 결국은 다 아는 수작인데.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또 누군가는 모토가 되는 거예요. 나도 군에서 장교들 잘 해 만들어서 한번 뒤집어 엎자. 이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사회가 혼란스러우면 엎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역사를 단절해야 되는데 그것이 수괴에 대한 처벌이다. 즉시 처벌을 하지 않으면 다시 또 재발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신비님. 네. 연희동으로 가십시오. 정의봉. 그러게. 정의봉이라도 좀 있으면. 이사원과 좀 하려다가. 그죠? 이 진상규명에 있어서 아까 신비님 말씀하신 게 사실은 정답인데 정권이 권력이 지역적으로 쫙 갈라놓으니까 아직도 북한군이 내려와서 폭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빨갱이들이 집권하니까 그게 민주화운동처럼 변질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이야기가.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국회 그 앞에 국회 의사당역 3번 출구에 보면은 5.18 가족들 폄하하는 프랑카드 걸어놓고 노숙농성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네.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지금은 철거됐어요. 네. 그런 시기였단 말이에요. 숨죽이며 살면서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수도 없이 많이 죽거나 다쳤는데 어디 나가서 국가로부터 그런 말도 안 되는 죽임을 당했다는 말조차 못해.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지금도 그렇잖아요. 저쪽 세력들은 무슨 사건 나면 북한과의 좀만 연계돼 있으면 다 빨갱이들이 나라를 엎으려고 한다.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고영주 얼마 전 방문 이사장은 사실은 철저한 진상규명이 없는 게 사실은 이걸 좀 정신을 내고 가는 역사적 토양이 되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가슴이 좀 답답한 사람인데 사실은 이제 5.18 때 가두방송을 했던 전옥주 씨가 계시잖아요. 네. 여성분. 네, 그렇죠. 그분은 이제 소위 말해서 간첩명 모란꽃이라 해가지고 간첩으로 몰았어요. 사실은 간첩으로 몰면서 이게 간첩죄로 처벌을 하려고 그랬는데 자기 아버지가 전직 경찰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신원이 확실해져가지고 간첩죄로 못하고 결국은 이제 포고령 위반하고 내란 음모죄로 밖에 못했는데 그런 문제들이 꽤 전가 보도처럼 사실은 문제만 생기면 북한군이 있었다, 간첩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꽤 많이 하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는 좀 제발 좀 그만했을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트럼프 국회 연설도 좀 있었잖아요. 보면 한쪽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삶과 국가를 꾸려나가고 자유와 정의를 성취해서 올바른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 다른 쪽 한국은 압제와 파시즘, 탄압의 기치하에 자국민을 감옥에 가두고 있다. 이 실험의 결과는 너무나 극명하다. 트럼프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아니고 1950년 한국전 발발 당시 두 한국의 1인당 GDP는 거의 동일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의 부는 북한과 비교해서 10배 그리고 오늘날 한국 경제는 북한보다 40배 이상 성장했다. 게임 is over. 게임 끝났다. 이런 점에 대해서 사실 저도 동의하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이 체제의 우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 에러나도 0.5%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사상에 동조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나중에 가다 보면 이 이데올로기 자체가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 이게 역전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통일 문제나 평화 정착 문제에 관심이 많을 때는 좀 많은 이야기들을 좀 했습니다만 사실은 옛날에는 이 북한 문제랄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델리키트해가지고 우리 같이 좀 까졌다 하는 사람들도 이게 그 이야기를 하려면 좀 움찔하고 좀 입을 다무는 이런 경향들이 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리고 좀 좋은 세상이 오면 북한에 있는 이 정권들도 조금은 좀 달라져야 되고 좀 정신이 좀 그렇죠. 올바로 갔으면 하는 생각인데 지금 보면 상당히 좀 이상한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대로 좀 못하는 측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정치를 해가는 앞 대가리들은 그런다 하더라도 밑에서 고생하는 많은
민초들은 또 우리하고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보면 이제 유명한 일화로 이게 남북조절위원회 당시 인간을 왜 그러냐면 인간의 관점이랑 하는 건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 대표들이 지금 평양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평양에 가서 이제 냉면을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냉면을 먹어보니 냉면 맛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떤 냉면 맛이 아니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냉면 맛이 이렇게 밋밋하고 맛이 없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쪽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냉면 하면 함흥하고 평양냉면이 원산지 냉면이다. 원산지 냉면 맛이 없다는 것은 너희들 혀가 변한 거다. 너희들 혀가 미국 아들 설탕하고 미원 맛이 녹아난 거 아니냐. 냉면 맛이 변한 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동의합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한에 왔어. 그래서 남산 꼭대기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밑에를 내려다보면서 우리 남한에는 이렇게 빌딩도 많고 자동차도 많다. 야, 누구 나라 애기들이 저 차 다 갖고 있냐? 너가 못 사는 애기들 한 50% 우리한테 주면 내가 한 30%는 우리나라 내 편으로 만들란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 맞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사물을 볼 때 그 관점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걸 조금은 인정을 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참새가 나라 위를 날아가는 건 죄가 아니에요. 날아가는 건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별을 쪼는 순간 그때부터 죄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어록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 사회가 생각하는 거, 지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이런 건 사실은 좀 자유스럽게 풀어낼 때가 됐다. 다만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터전을 구체적으로 이어가는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들만 처벌하는 쪽으로 가야 할 때가 됐다. 그래야 이 5.18이 됐든 민주주의가 됐든 이런 문제하고 연관돼서 북한 문제를 이용해 먹는 이런 세력들을 좀 물리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요새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얘기 나왔는데 사과하셔야 돼요. 네. 참새노동조합에서 항의 들어옵니다. 자기들 식량 주권을 잃었다고 지금. 저쪽에 대표적인 농객이라고 불리는 사람 조갑재 씨도요.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쪽 세력들 중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다 판명이 끝난 사건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대한민국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사실은 특조위는 연장하는 건 별 문제가 아니잖아요. 문제는 특별법이죠. 5.18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이라도.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 있는 뭐 진상규명이나 처벌이나 또는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마무리가 돼야 되는 시점이 됐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 거죠. 일단은 뭐 5.18 이야기가 나오면 제일 가슴 아픈 게 뭐 37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막 그런 이야기 하고 있냐 하고 거품 무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뭐 솔직히 말하면 이제 5.18의 과거의 피와 눈물 이런 것을 그렇게 막 강조하고 말하고 싶은 심정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5.18이 갖는 이 역사적 의미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국민의 저항권을 인정받았던 사실이 있는 거고 미국에 대해서 당당하게 우리 입장을 주장하는 자주적 입장을 좀 견지할 수 있는 이런 눈을 뜨게 했던 이런 측면이 좀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좀 역사적 사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5.18 특별법이 제정이 된다 하면 제일 중요한 문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걸 끊임없이 폄훼하고 훼손하는 이런 세력들을 막기 위해서는 실체적 진실이 좀 규명돼야 된다. 그래서 5.18 특별법에서 지금 보면 이계호 의원님 하고 최경환 의원님 두 분이 지금 내놓은 안이 좀 검토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일 초점이 사실은 진상규명에 좀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고 처벌받을 사람들은 응당하게 뭐 나중에 다시 또 면제를 하더라도 응당하게 제의 대가를 좀 받아야 되는 거고 시민은 명예를 회복받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대통령님께서 약속했던 헌법 정문에 5.18 정신이 좀 기록될 수 있었으면 좋은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들을 광주 시민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양정 기간에 이제 이런 아픔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뭐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단순히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우리가 지향하는 이런 삶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상식과 원칙대로 살면 손해보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상식과 원칙에 입각해서 정의롭게 살면 뭐 그 대접받는 이런 세상. 그다음에 타인과 타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타인을 배려하면 좀 그런 것이 미덕인 사회. 대통령이 항상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회로 나아가는 초석을 깔기 위해서도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은 명확하게 규명되고 그런 것들이 진실은 진실하게 밝혀져야 이게 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법이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 새해가 날아든다 해서 끝까지 손잡고 있는 게 세월호거든요. 네. 신비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광주 출신이라는 사람들의 속성 중에 하나가 그거 같아요.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진상규명. 앞에 광주, 앞에 세월호만 달라졌을 뿐인 거예요. 진실이 드러나야 처벌도 하고 대책도 세우고 방법을 만들어가는 건. 진상규명이 안 된 상태로 지금까지 37년이 왔다는 거죠, 사실은. 가장 결정적인 건 광주는 다른 진상도 뭐 어디에 어떤 분들이 더 안매장 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발포 명령했냐잖아요. 그렇죠. 총을 맞은 사람도 있고 쐈으니까 명령한 사람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근데 최근에 전두환 씨는 회고록 등등을 통해 가지고 나는 발포 명령하지 않았다야. 그 귀신이 그 많은 군대 예를 들어서 지휘관 하나가 미급해서 자기들도 자위권 차원에서 총을 쏠 수는 있어요. 근데 대대적으로 군대들이 막 동원돼 가지고 거기서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다가 다 종론이잖아요. 상식이고. 죽은 박정희가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죠. 발항쟁 기간에 군인들이 사실은 광주에 한 2만 명 정도 투입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초창기에는 이제 공식 지휘체계가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계엄사령관, 그 다음에 뭐 2군 사령관, 그 다음에 뭐 전교사, 31사단, 그 다음에 뭐 공수부대, 여단, 뭐 이런 식으로 지휘계통이 아마 공식 지휘계통은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됐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는 지금 이제 비공식 라인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게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이제 정호영 특전사령관한테 바로 지시가 떨어지면 그게 이제 공수여단한테 지시가 가는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지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진짜 증명만 못하고 있을 뿐인데 그런 아마 뭐 여러 가지를 삭제하고 있는 자료들이 나오더라도 그런 자료를 좀 세심하게 살펴보면 그 맥락을 찾아다 보면 뭔가 좀 발견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좀 고백하고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그래야 이게 서로 간에 한 발씩 나갈 수 있는 거라고 보고 있는데 뭐 그런 걸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일까 하는 그런 의문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전두환이 그랬을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그 바탕엔 지역 감정이 폭넓게 있었고 그 지역 감정과 민주주의라는 사이에서 교묘하게 살아남는 방식으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지만원을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지만원이 강주 항쟁 때 북한군이 공격했다라는 건 대서특필에 꼭지로 뽑았어요. 근데 지만원이 법원에서 졌다. 그리고 북한군 개입이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한 건 단신도 처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통체적으로 어우러져서 지금 폄하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법을 통해서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전부 얘기가 돼야만 이게 지금 오해도 풀리고 지역적 정서도 풀리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대한민국 아까 말한 대로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 어떻게 그러면 마무리를 할 것이냐를 범국민적 차원에서 논의가 돼야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이게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용서와 화해 그다음에 다시 화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자는 것이지 37년 지난 걸 왜 이제 와서 하느냐? 이건 이미 저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이 군사정부에서 이하 직간접 수혜를 받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세력들이 방해하고 음해하는 것이지 일반인들은 당연히 진실을 밝히기를 원하겠죠. 그래서 그 진실이 다시는 세월호처럼 반복되지 않도록. 사실은 세월호도 처음에 부모들 있잖아요. 네. 전라도 쪽으로 모으려고 했었어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경상도 분들도 많고 거기가 여러 지역에 살아있어 제가 알기로는 실패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라도하고 노조. 네, 노조하고 연결을 교묘하게 지으려고 해서 저기 조합원 민주노총 조합원 하나를 찾아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막 하려고 했었어요. 그때도. 지역 정서라는 게 이런 건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안산에서 팽목항에서 안산 서울까지 막 걷잖아요. 네. 근데 세월호 유가족들을 환영해주고 경찰이 보호해주는 지역은 호남 쪽밖에 없었다고. 그게 정서가 같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저 사람들도 뭔가 진상규명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데 우리처럼 오랜 시간 걸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감정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뭉뚱그려져서 이제 역사가 오고 있는 거고 더디지만 역사는 발전하고 있는 거고 과정은 신비진 말씀처럼 짱돌로 할 수 없는 절차와 법이 있는 거고. 근데 문제는 5.18 특별법이 저는 아직까지 없었다는 게 더 신기할 정도거든요. 5.18 진상규명 특별법. 저도 놀랐어요. 민주정부 10년 동안 그런 걸 못했구나. 그것도 누군가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완강하게 상대방이 거부를 하면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뤘던 사건 중에 그 형제복지원 사건 같은 경우만 해도 굉장히
비인륜적인 범죄거든요. 끔찍하죠. 근데 반대하는 세력이 있어요. 아직도 국회에. 어떤 논리냐면은 그래 사람들 많이 몇백 명이 죽었잖아요. 500명 넘게 죽었는데 그 사건도 이거 해주면 다른 거 다 해줘야 돼서 형평성 차원에서 안 돼. 그리고 막고 있어요. 그런 놈들은 그런 국회의원들이 이빨을 뽑아버려야 됩니다. 네. 뽑아버려야 돼요. 제주 4.3은 안 그렇습니까? 5.18은 안 그렇습니까? 네. 이 사람들이 정치권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날까지가 저는 개혁의 끝이라고 봐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럼 뭐 특별법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있어요?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상당히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복잡하죠. 지켜봐야죠. 뭐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좀 공감을 하고 있는 내용이 좀 많고 그러나 이제 뭐 자유한국당 쪽에서야 극렬하게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은 논의도 제대로 못하고 2월달 정도 돼야 이게 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예상은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국회의원들 움직이게 하는 것은 뭐 스스로 판단할 수 없으면 여러 가지 뭐 국민적 저항이랄지 국민적 힘을 통해서 그런 의사들이 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수에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국민의당이 이 법은 반대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 국민의당 소속 아닙니까 최경환 의원님도. 그러니까 네. 그분들을 반대 못할 거고 이게 여기 좀 정치력이 들어가 있다고 봐요.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이게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 일이고 법이 만들어져서 뭔가를 하게 되면 언론에 그게 나오고 사회적 이슈가 되면 굉장히 불편한 거니까 어떻게든지 뭉개고 가려고 할 거예요. 노골적으로 반대는 못할 거고. 근데 저는 이제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자유한국당 루의 독재 세력 아류작들은 정권을 잡으면 미친 듯이 칼춤을 추고 우리 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그렇게 절차를 중요시 여기고 네.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오랫동안 네. 지속적으로 이어진 거는 아직도 촛불에 참여한 그다음에 과거에 청산하지 못한 적폐들을 청산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런 특별법을 무슨 생각하고 정치가 필요합니까? 야당이 만약에 합의를 안 해주면 그냥 의장 직권으로라도 일사불란하게 통과시켜야 된다고. 아까 제가 볼 땐 지금 1인 시위하고 있거든요. 그 형제복지원. 지금도? 네. 지금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500명이 죽었는데 거기서 간 쓸개 다 빼다 팔아 처먹었는데 이게 무슨 협상이에요. 국민이 그렇게 죽었는데. 근데 그 시작에 이런 건 있어요. 그런 세력들을 의회 권력이 굉장히 의미 있게 과반 정도를 반 가까이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국회가 뭐 법을 만드는 곳이다 보면 그 세력들을 무의미한 정도로 무력화시키는 시점까지는 굉장히 많은 저쪽의 저항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런 측면도 우리가 관가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절차를 밟아서 나가서 만들어 놔야 나중에 똑같은 소리. 최근에 걔네들이 지들이 했던 버릇대로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다 그렇게 보이는 거고 절차와 과정을 좀 거치면서 차후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건 절차와 과정이 전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도 속마음 같으면 그냥 짱돌이죠. 맞습니다. 절차와 과정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게 지지부진하고 잘 안 되면 그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보고 있을 거예요. 아마 다음 총선까지 너 기다려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리면 그렇게까지라도 기다려야죠. 제 생각은 이제 아주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었지만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은 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 지점이에요. 예. 지금 국민들이 니네들 보라. 내가 표로 니네들 응징하겠다 하고 있어. 근데 선거철 NL 같은 거짓말을 탁 떠뜨려. 확 실려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미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강주항쟁은 다시는 종북몰이를 못하게 이거를 매듭을 짓고 가야 무슨 다음에 선거가 있고 보복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이 지지분하게 하면요, 선거 때 또 나옵니다. 예, 또 나와요, 이거 간첩 얘기. 사실이 아닌 게 다 밝혀졌는데도 말해. 그런데 언론들이 이걸 받아서 대수특필해. 5.18 특별법을 만들어서 진상규명을 해놓고 법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나치에 해당하는 그 장난만 쳐도 법의 처벌을 받는다는 것처럼 5.18에 대해서 폄훼하는 거를 법을 이 특별법에는 그런 게 실릴 수 있단 말이죠. 처벌에 관련된 부분. 그렇죠. 그런 게 실려서 5.18을 지들끼리 마음대로 자기들 정권 쉴드 치려고 북한군 여따위 소리 그런 걸 하게 되면 엄한 처벌이 있지 않습니까? 징역 몇 년씩 살리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역사를 바로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고 동학혁명은 100년 됐잖아요. 37년밖에 안 됐다는 생각이 어떤 긍정성도 좀 갖고 상당히 많은 수가 저도 포함 살아있잖아요.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어요. 그렇다고 어느 날 갑자기 경찰들이
연희동에 가가지고 전두환이 멱살 잡고 끌고 나와서 사형시켜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건 민주국가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그건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죠. 최상층의 민주주의 국가. 어디 술집에서 하는 이야기. 아니 그게 이제 저는 신비님은 약간 좀 그 트라우마가 있는 분이라서. 그러니까. 눈앞에 사람 죽는 걸 보셨다는 분이에요, 저분이. 그러니까 강주은행 앞에 있었어요. 당시에. 딱 아시죠 무슨 말을 하는지. 37년이면 정말 인고의 세월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근데 이제 좀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사자들이랄지 이제 이런 사람들은 좀 과격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일반 국민이 느끼는 분위기는 좀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를테면 한 1200만이 봤던 택시 운전사의 경우도 광주에서 직접 겪었던 사람들은 눈으로 보면 이게 좀 약하잖아요, 사실. 약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정도라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좀 단계가 있는 거고 일정하게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요구를 하게 되면 이게 터지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그런 주장을 좀 합니다. 이렇게 그동안에 5.18의 진상규명이랄지 5.18의 문제의 중심이 사실은 그 당사자 중심이 너무 좀 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그때 당시에 광주에 살았던 사람 시민 90% 이상이 그 상황을 보고 분노하거나 돌멩이를 들거나 싸우거나 아니면 그 현장이 없었으면 얼마나 많은 죄책감과 고뇌 속에서 살았습니까? 그러면 전체 시민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전체 시민의 문제이자 그런 것에 공감하는 전 국민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당사자 중심으로 강조하는 시기는 이제 좀 지나가면서 이게 좀 전 국민화되고 좀 더 낮은 수준이라도 좀 전 국민화 돼가고 심지어는 대구나 경북이나 뭐 부산 사람들도 좀 동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끌어올려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 운전사의 경우도 광주에서 그런 좀 뜻 있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영화관을 하나 빌려가지고 중고등학생들한테 표를 그 예매해서 좀 볼 수 있게 만든다 할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야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그러지 말고 대구나 부산에 있는 영화관을 한두 개 임대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가지고 실제로 한 서너 군데 이렇게 예약해서 좀 보게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상당한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은 법대로 가는 거고 국민의 정서를 또 이렇게 또 발맞춰 갈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서로 간에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작년에 아마 촛불 때 모습 중에 하나일 거예요. 5.18 유가족 엄마가 세월호 엄마를 안아주는 장면이 하나 나왔어요. 많이 울었죠. 그게 어떤 감정인지 저는 알 것 같거든요. 네. 다 아시겠죠. 아마 특히 광주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보는데 내 새끼가 영문도 모른 채 죽었어요. 왜 죽어야 되는 이유도 모르고 죽었어요. 그거 밝혀달라고 30년 넘게 40년 가까이 싸운 부모 입장에서 3년쯤 그거 진상규명해달라고 싸운 부모가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민주주의 역사는 피를 먹고 산다는 그 이야기가 그런 것 같아요. 피를 보고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쫄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분연히 일어서가지고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 결국은 다 그 사람들이 최고 권력이었을 테니까 이겨나가는 과정이 민주주의였다 지금까지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촛불혁명의 여러 가지 결과물들 중에 5.18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한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뿌리도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김영삼, 김대중으로 시작된 박정희 살해 이후에 전두환과 싸우는 과정에서 5.18 진상규명을 외치고 그러면서 정치인들이 거기 결합하고 같이 일하면서 87년 물론 그전에도 그 정치들이 있었지만 나중에 이제 민한당 대신에 신민당 같은 게 창단되면서 그 뿌리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당헌 당규에 왜 4.19, 5.18 그걸 넣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래된 일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현 여당이나 이런 분들이 외면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도 꼭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예. 특별법은 반드시 하는데 언제 정도 이슈가 내년 2월 정도 된다는 거죠? 네,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도 그때에 맞춰서 제대로 한번 방송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예. 자, 마지막으로요. 멀리 오셔가지고 뭐 인터뷰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도 죄송스럽긴 한데 혹시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 좀 더 부탁드릴게요. 5.18 문제에 관해서 엊그제 이제 뭐 저희 포럼에서 저자 직강 강의라 해가지고 이제 이재희 씨를 모셨는데 이제 이재희 씨가 뭔 책을 썼냐면 그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있잖아요. 1985년도에 표지도 없이 이 출간된 책을 32년 만에 다시 한번 재편집해서 이제 뭐랍니까 개정판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양반 강의도 좀 듣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그 책 그 서문에 그 시카고대 석좌 교수 브루스 커밍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써놨대요. 그러니까 광주의 비극은 서울과 미국의 정치권의 그 합동 작품이다. 이 미국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한국 독재 정권을
그 지원한 결과였다. 뭐 이런 대목 그 추천사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대목들도 조금 그 생각이 좀 나는 대목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우방이라 해서 일방적으로 매달리고 이런 시기는 좀 지났다는 것을 조금은 좀 강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뭐 5월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저보다 훨씬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을 경험했고 훨씬 더 처절하게 경험했던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지만 그 기록들 중에서 방금 제가 소개했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라는 이 책이 그래도 이 5.18의 기록을 가장 세세하게 그리고 잘 써놓은 책이라고 이제 그렇게 그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게 17일부터 27일까지 전 과정을 좀 상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그 책을 한번 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회과학 서적 많이 안 팔리는데 택시 운전사의 부분과 결합해가지고 3만 권 이상이 아마 팔려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은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 권씩 좀 가지고 계셔도 좋지 않냐, 뭐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광주 사람들, 실제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그 양심 있는 전 국민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훨씬 더 깊게 가지고 역사적 진실을 좀 규명하고 또 그런 규명 끝에 더 이상 이 국가란 무엇인가 의문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지 않고 이 국가가 내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또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자 할 때 국가가 함께 동행하는 그런 그 사회가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해봅니다.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십니다.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기본이에요. 우리 역사도 피해 역사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너무 아팠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를 원치 않는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나오실 때는 이제 진짜 지방선거 이야기 더 재미나게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방선거도 이제. 네, 변화되는 시점에서 한 번은 더 제가 어차피 벌려놓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뭐 변화가 많이 되거나 하면 한 12월 말에서 1월 중순쯤 한 번 정도는 더 해야 이게 뭐 예측이 빗나갔으면 빗나간 것을 인정하는 거고 맞았으면 또 맞는 대로 가는 거고. 자주 오십시오. 그러니까 5.18 관련한 주제 하나, 지방선거 관련한 주제 하나 이렇게. 또 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분들이 현기증 난다는 댓글 달리기 전에 한 번 더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방향으로 나가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북한은 사실은 지금 북한이 핵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미국과 중국과 우리나라가 일본이 긴장을 하는 건 맞아요. 현재 상태에서 그거는 맞아요. 그래서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더 무서운 건 맞는데 실제로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군사행동을 하는 게 핵 때문에 군사행동을 못하는 건가는 아니에요. 북한이 갖고 있는 무기 시스템이 미국이 북한을 치면 북한이 미국에다 핵미사일을 쏘니까 못 치는 게 아니에요. 남한이 박살나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국뽕으로 마무리될까봐 좀 걱정되긴 하는데 사실 인류 역사상 검증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이제 북한도 이제 그 정도는 알 텐데 그 김정은이라는 독재자의 어떤 위치가 이게 좀 위태로우니까 발악을 하는 것 같지만은 곧 순리대로 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북한도 사실 자기들 헌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국호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돼 있고요. 헌법에도 민주주의가 딱 박혀 있고 서로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다른 거죠. 그러면서 북한은 사실은 이제 스탈린 체제가 러시아의 스탈린 체제가 무너지면서 소비에트에 그러면서 자기들 독자 생존 노선을 걷기 위해서 거의 천황과 맞먹는 황제와 맞먹는 김일성의 그 우상화 작업 그리고 독재 체제를 들여온 거고 뭐 우리나라도 비슷한 시기는 좀 있었지만 뭐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는 버틸 때까지 버틴 거는 잘했어요. 여태까지 버틴 건 잘했는데 고생 많았는데 이제는 이제 생각을 좀 달리해야 된다. 김정은 젊은 사람이 집권을 하고 있으니까 생각의 방향도 좀 젊게 전환을 해서 협상 테이블로 나와서 평화를 이룩하는데 임하지 게 좀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자는 대로만 따라오면 됩니다. 맞다.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지난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반응이 폭발적이었던 분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사실은 너무 빠르게 나오신 게 아닌가. 많은 분들이 저분 또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너무 빨리 나오면은 가치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요. 댓글에 한 번쯤 이분 모셔주세요. 현기증 나요. 이 소리가 들렸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분이 지방에서 올라오시기 때문에
늘 우리 곁에 있을 수 있는 분은 아니라서 올라오신 김에 한 번 더 모셨습니다. 340km를 달려와야. 물론 우리 방송에 출연하시려고만 올라오시는 건 아니에요. 자, 광주에서 오신 이춘문 광주포럼 공동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목소리가 그 목소리의 지문이랄까요? 이런 게 굉장히 특이하셔가지고 한 번 듣는 사람은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목소리. 그렇죠. 아유. 더 잘생기셨죠. 그렇더라도 그 이야기 해가지고 우리 동생이 어떻게 하고 왔길래 오빠한테 잘생겼다는데요. 어떠셨어요? 지난 방송 나오시고 나서. 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좀 전화도 주시고 뭐 그 길로 나가라 뭐 이런 사람도 있었다만 뭐 방송해라. 방송해라. 이명박근혜와 이렇게 싸우는 어떤 과정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광주 호남 쪽이잖아요. 저희들 애청자분들 중에 광주 호남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광주에서 이제 광주 사람 아는 사람인데 이춘문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뭐 저분이 새날에 나왔어 뭐 이렇게 화제가 됐던 것을 제가 여기저기서 좀 들었고요. 제가 아시는 분도 전화가 왔어요. 광주에 계시는 분인데 또 이춘문 씨가 나와버렸어요. 아이. 광주에서 굉장히 유명하시대요. 아이고 뭐 그래도 한 30년 살았으니까 뭐 알 사람들은 좀 알겠죠. 그 전에 어디 살으셨는데요? 원래 고향이 진도입니다. 중학교 졸업하고. 진도. 네, 쭉 광주에서 살았어요. 그때는 처음에 아셨을 때는 진도 대기 없었죠? 그렇죠. 뭐 그때 나올 때 배 타고 나오는 거였어요? 고속버스를 배에다 싣고 집에 가려면 한 5시간 반, 6시간.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진도대기가 몇 미터쯤 돼요? 진도대기 한 500m 정도 되죠. 그렇구나. 짧구나. 예. 그 짧은 데를 건너오기 위해서. 예. 그 마표대교가 한 1km쯤 되니까 그 반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진도가 바로 코앞에 있는 섬이었군요. 예. 그렇구나. 근데 그 다리 하나 놓는 게 그렇게 오래 걸렸구나. 물살이 엄청 세서. 진도대교. 그 울돌목. 도시에서도요, 큰 빌딩 사이로 걸어가면 바람이 세잖아요. 바람길을 막고 있어가지고 그 길이 훨씬 더 세져 버리는 거예요. 자, 어쨌건 지난 방송에서는 이제 대표님께서 지방선거 관련해서 지역 민심 전해주셨는데요. 그 방송 나가고 뭐 항의 받으시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뭐 좀 서운하다 이러신 분이 있었는데. 그래요? 누구예요? 이니셜로? 아이고, 그냥 넘어가죠. 뭐 다음에 잘해줄란다 나 그랬어. 누군지 알 것 같아. 그분 광주시장 도전자죠. 그거 알려주세요. 그러시겠죠, 뭐. 그러셨구나. 자, 어쨌건 뭐 우리는 뭐 정치적으로 뭐 거기에 어떤 영향을 끼칠 의도 같은 건 없어요. 그냥 그럼요. 실제로 우리는 뭐 이제 광주 사람들이라고 해도 광주 민심을 우리가 알 턱이 없잖아요. 그냥 내 정서로 생각하는 거지. 서울에 살아도 광주 사람들의 정서는 좀 안다.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랑 소통을 하니까 느낌적으로 알지만 현재 정치에 그 밀접하게 지켜보시는 입장에서는 그런 민심이 있었구나라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광주나 뭐 전남 쪽은 특히 어떤 분위기인지를 알게 되는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요. 재밌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녹음할 때는 좀 정신이 없어서 이렇게 다 내용이 안 들어와요. 근데 편집하면서 들어보니까 이거 되게 재밌다 이거 속으로. 여유 만만하신 표정 좋으십니다. 자, 알겠고요. 이춘문 대표님과의 재회 잠시 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이 진행하고 있는 외교의 어떤 성과나 외교하는 그 장면들을 보면 사실 다른 나라 정상이 보더라도 어떤 기대감을 품을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이 핵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고 자기들 스스로가 주장하는, 토로하는 그 이유가 그 카다피 이야기를 하잖아요. 핵이 없으니까 미국이 함부로 이제 그 정권을 무너뜨렸고 뭐 말살해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권의 생존을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그 방어책으로 핵무기를 보유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러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소련이 핵무기가 없어서 그 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핵무기가 있는 나라들은 다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프가니스탄은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이란은 뭐라고 설명할 거며? 이게 핵무기를 보유했다, 근데 핵무기가 있다 없다가 어떤 국가의 어떤 국제적 위신을 말해주는 그 시대는 이미 지나버렸거든요. 예를 들어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누가 있어요?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들은 많이 있지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나라는 단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은 핵무기를 사용하는 순간 다 같이 죽자 하는 상호 확증 파괴라고 핵전쟁 이론에서는 이제 검증된 거예요. MAD라고 그러죠. 예. 핵무기는 보유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지 사용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은 그만큼 경제력이 되기 때문에 그냥 보유하고 버티는 거예요. 정치적 위상을 조금이나마 그 아무것도 아닌 정치적 메리트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건데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는 생존이나 성장이 훨씬 더 시급한 과제인 거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지금 중국의 발전을 보면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중국이 사실은 40년 전만 해도요. 중국은 정말 헐벗고 굶주린 나라였어요. 어느 정도 헐벗고 굶주렸냐 하면 목욕도 안 하던 나라고 더럽고 막 하여간 우리가 옛날 중세시대를 보는 것 같은 나라가 중국이었어요. 4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데 그때 모택동이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흑묘백묘 그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과 핑퐁 해결하면서 문호를 개방하고 경제발전을 시작을 해요. 경제개발을 시작하고 인민을 잘 살게 하는 목적을 갖고 잘 먹고 잘 살게 하자라는 걸 갖고 국가를 경영해 나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불과 20년 만에 중국이 확 뛰어오르는 거예요. 90년대에 오면서 그리고 90년대에 우리나라하고 수교도 하고요. 이런 상황이 오면서 그리고 20년이 지나니까 넘버원을 다투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중국이 발전한 상황들을 보면은요, 사실 인류가 특히 나라가 어떤 정책을 갖고 어떤 비전을 갖고 경영이 됐을 때 그 인민들이 조금이나마 풍족하게 어렵지 않게 헐벗고 굶주리지 않게 살 수 있느냐가 명확히 드러나는 거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의 단계까지 40년밖에 안 걸렸어요. 우리나라 한강의 기종은 게임이 안 돼요. 그 정도로 왔는데 북한이 놓친 게 그 타이밍이에요. 북한은 70년대까지는요. 대한민국보다도 훨씬 잘 사는 나라였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헐벗고 굶주린 나라였었고 북한은 그 배급 체제도 잘 돼 있고 사회주의가답게 뭐 집 걱정 안 하고 옷 걱정 안 하고 먹는 걱정 안 하고 사는 나라였어요. 단지 좀 가난했지. 그래도 우리나라보단 부자였어요. 물론 필리핀도 그전에는 우리보다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이런 복지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기간의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예요. 북한이.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70년대 후반 들어서부터 시작해서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경제 성장을 엄청나게 해서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서 물론 일부는 어렵게 살지만 예전처럼 초금 피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고난에 행군하는 사람들 없거든요, 거의. 물론 지금 뭐 최저시급이 얼마냐 뭐 이런 거 갖고 지금 굉장히 뭐 복지 문제 갖고 지금 다툼이 있지만 그거는 발전적인 다툼이니까 논외로 치고 우리가 생존에 관련된 거가 어려울 만큼 전체적인 국민들이 고민하고 그런 나라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 경제 성장할 타이밍을 놓치고 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외국의 강한 힘에 맞춰서 무역과 생산과 경제 성장으로 맞짱을 뜰 수 없는 상황이 오니까 오로지 할 수 있는 건 핵무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수단이. 근데 사실 장기적으로 핵무기가 북한 체제를 지켜줄 수 있는 수단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당장만 아쉬운 거지. 이게 만약에 육자회담이 다시 복원되고 평화무드 쪽으로 해서 회의 테이블로 나오게 되면 이거는 시간의 문제이지 폐기되는 수순으로 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 민주정부 3기에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거에서 남한이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가지면 안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홍발정 이런 애들이 계속 핵무기를 사다오라고 얘기하지만 전혀 안 돼. 이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거는 한반도 비핵화 우리가 명분이 있어야 북한한테도 주장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북한이 여러 번의 그 타이밍을 놓쳤어요. 물론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우리나라는 그나마 박정희가 죽은 79년도 사건 그리고 80년대 엄혹한 사건을 다 시기를 거쳐내고 87년 헌법 개정을 한 87혁명이 있었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이 엄혹한 시간을 또 한 9년 겪으면서 이번에 촛불혁명으로 전 세계의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한 획을 그은 나라가 됐어요. 경제도 이 정도면 사실은 못 사는 나라가 아닌데다가 민주주의 시스템이라는 게 오히려 원래 발상지 유럽 그리고 현대민주주의를 가장 잘 사용하고 힘이 센 나라라는 미국이라는 것 나라보다도 월등히 수준 높은 민주주의 시스템을 우리가 갖춰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봤을 때 그 정부와 나라와 국민들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타이밍을 적재적소에 그 정확한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이상한 정상인처럼 보이잖아요. 정상이고 착해요. 착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 이유가 더 이상 북한을 도발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봐요. 맞아요. 지금은 중국이 그 맡은 역할을 끝낼 때까지 트럼프는 기다려주는 게 지금 자기 역할인 거죠.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고집하면 자기가 스스로 힘들어진다는 걸 자기가 더 잘할 거예요. 핵무기는 만들기도 어렵지만 관리하는 것도 어렵거든요. 만드는 비용만큼의 관리 비용이 들어가요. 그걸 언제까지 쥐고 있을 거예요, 그거를. 돈 잡아먹는 하마를.
돈 잡아먹는 귀신이라 그러죠. 돈 잡아먹는 귀신을 언제까지 쥐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핵무기 관리와 유지 관리에 들어가는 그 비용으로 경제발전에 투자하는 게 자기한테 훨씬 이익이라는 거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북한도. 근데 지금 당장은 필요하니까 지금 손에 쥐고 있지만 전체적인 어떤 명분, 지구상에서 사실 미국이라는 존재를 모르고 살거나 무시하고 사는 나라는 있어도 미국하고 적대 관계로 생존하는 나라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그걸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인식은 우리들보다 그 중국 고위층이나 북한 고위층에서도 훨씬 더 잘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제 풀어나가자라는 그 과정에서 지금 잠시 트럼프가 입을 닫고 있으면 중국이 역할을 하고 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제안하는 동반성장이라거나 평화라거나 단계적인 핵 동결 후에 협상을 통해서 단계적인 폐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조건들이기 때문에 기다려봐야죠, 이제는. 중국의 대북 특사 파견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큰 움직임이라며 잔뜩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중국 고위급 인사 방북이 1년여 만에 이루어지는 만큼 우리 정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8차 장대위 시에는 중국의 특사가 당시에 김정은을 면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 동향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관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은 시진핑 주석의 특사로 임명된 송타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김정은 접견 여부입니다. 이번 특사는 중국이 과거 당대회 설명차 북한에 보냈던 인사들과 비교하면 급이 낮아서 악화된 북중 관계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 부장이 김정은을 만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핵개발 중단을 설득하고 최근 도발 중단을 이어가는 북한의 의도도 파악할 기회가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중국 측 대표를 만나준다는 것은 북중 관계 개선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는 것인 만큼 김정은과의 면담 성사 여부가 향후 북중 관계의 향배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김정은을 만나기만 한다고 시진핑 주석의 대북 경고 메시지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5년 전에도 리쟁궈 공산당 정치국 위원이 김정은을 직접 만나 시진핑 당시 당 총서기에 친서까지 전달했지만 북한은 그해 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듬해 2월엔 시진핑 주석 등극을 한 달 앞두고 3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중국 특사 방북일 국가이익과 국민안전은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지 않겠다며 쉽게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북한 경제의 숨통을 중국이 쥐고 있는 만큼 압박 정도에 따라 도발 중단과 협상 복귀 등 북한의 전략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시진핑 특사의 방북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 마지막 날에 필리핀에서 기자간담회 때 그런 말을 했죠.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일단 대화에 들어간다면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협의할 수 있을 거다. 지금 단계에서는 북한을 제재하고 압박하는 강도를 높이는 데 집중을 해야 할 때다. 북핵 협상 과정에서 한미 군사 훈련을 중단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지금 구체적인 방안을 묻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다. 우선 대화의 끈이 조성돼야 대화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중국이 사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낸다고 하면 한미 군사훈련도 조정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고요. 이건 뭐냐 하면 중국의 삼불 원칙이에요. 그걸 이미 문재인 대통령도 어느 정도 시진핑과의 대화에서 어느 정도 확인한 사항이고 해서 중국의 삼불 정책을 존중을 해주면 굉장히 빨리 진전이 될 거예요, 협상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얘네가 미사일 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쏘고 핵실험하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런데 지금 60일째 조용해요. 60일째 단 한 차례도 도발도 없었고요. 도발이라고 하긴 좀 뭐하다. 실험도 없었고 시험도 없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아마도 이 김정은과 북한 측에서도 지금 한반도를 중심으로 세계의 열강들이 EU까지 포함해서 러시아까지 세계 열강들이 전 세계 국가들이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예의주시하면서 본인들도 어느 정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시험과 실험 단계는 이제 끝났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 물론 예전에도 60일 넘게 중단했다가 다시 실험하고 그런 적은 있지만 굉장히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 조용하다는 것은 북한에서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놓고 있다는 그런 그 신호로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진핑이 트럼프와의 회담 전에 보내려고 했던 특사를 트럼프 회담이 끝나고 나서 지금 이제 보내는 거는
중국의 명확한 의사 전달을 북한에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보고요. 저는 그것이 아마도 조만간 내년 상반기 안에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로 나와서 6자 회담이라든지 확대 회의라든지 아니면 6자 회담까지가 아니면 뭐 3자 회담, 4자 회담이라든 이렇게 뭔가 테이블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지금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이른바 원외 반출 내역표를 확보했습니다. 예상 가운데 현금으로 외부에 빠져나간 돈을 말하는 겁니다. 이 내역표는 국정원이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박근혜 정부 3명의 원장 시절에 대해 자체 조사한 자료로 원외로 빠져나간 수상한 자금 액수는 총 70억 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 중 특활비 40억 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되고 사적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30억 원의 용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검찰은 전 원장들이 이를 숨기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구속영장 청구 당시 구속사유로 강조했습니다. 현재 검찰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단서를 잡고 수사 중입니다. 또 이병기 전 원장이 퇴임하면서 받아 직원 경력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억 원에 대해서도 명확한 경위와 용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의 나머지 특활비가 친박 실세를 포함한 정치권 인사들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5.18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1995년 5월 11일 전날 내한한 미국인 피터슨 목사는 검찰에 출석해 80년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하고 헬기 사진을 증거물로 제출했습니다. SBS가 입수한 기무사 비공개 문건을 보면 당시 수사 대상이었던 전두환 씨는 피터슨 목사 소식에 매우 진노해 대응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걸로 돼 있습니다. 지시를 받은 육군 항공감 출신 예비역 장성이 5.18 당시 헬기 조종사를 만났고 조종사들도 목사의 증언에 붕괴하자 전 씨 측이 고소를 추진한 걸로 기록돼 있습니다. 전 씨는 5월 13일엔 안현태 전 경호실장을 불러 대책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가 피터슨 목사의 증언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땐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헬기에서 비무장한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쐈다라고 하는 것은 자위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신군부가 방어하려고 했던 자위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너져 버리죠. 피터슨 목사 증언 이후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헬기 조종사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어졌지만 진술의 진위를 검증할 현장 조사 한 차례 없이 검찰 수사는 마무리됐습니다. 액상화는 지진 발생 순간의 압력으로 지하에 있던 물이 지표면으로 솟구치는 현상입니다. 물과 흙이 섞이면서 순간적으로 땅이 물렁물렁해지고 물이 빠진 만큼 집안이 가라앉습니다. 이번 포항 지진의 일부 건축물 피해를 액상화가 부추겼을 수 있습니다. 일단 강진이 물러가면 액상화가 발생한 지역도 안정화 단계로 접어듭니다. 지질학적인 측면에서 액상화가 계속적으로 되는 시간은 수십 초에 이제 되거든요. 한번 액상화가 일어나게 되면요, 그 층이 다시 액상화가 되기는 조금 힘들다. 문제는 포항과 주변 지역에 액상화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연약 지반이 분포해 있다는 겁니다. 이들 지역엔 지하 안반 위에 연약한 퇴적물이 20에서 30m 정도씩 쌓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곳에 건물 자체를 지을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건물 지지대를 튼튼한 안반까지 깊숙이 박으면 됩니다. 이를 위해선 건축 전에 시추 지질 조사를 통해 튼튼한 안반의 깊이를 파악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규팅에는 그 깊이가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안반까지 가능하면은 박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액상화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조치 없이 세워진 오래된 건물들은 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부 해안가 퇴적층이나 강 하류를 빼면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은 액상화가 일어나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지질학자들은 밝혔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아세안 순방에서 문재인과 시진핑,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고 시진핑과 트럼프의 또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이 핵심은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의견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 주석이 대북 특사로 송타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람을 파견한 데에는요, 북한과 관계 복원을 위해서 본격적인 움직임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네, 명분상으로는 얼마 전에 공산당 당 대회를 했었잖아요. 전국 대회?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북한도 공산당의 그 연합이라고 해야 하나 연대체이기 때문에 북한에 이제 우리 당 대회를 개최했고 당 대회에서 이런 결정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일종의 보고 안내를 하러 이제 간 건데 그 명분이 그런 거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시진핑하고 이렇게 있었던 분위기로 봐서는 동북아시아 이 정세를 조금 더 이제 중국의 역할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물밑 협상 시작하자는 제안을 던지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닌가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지금 현재 중국이라는 나라는요, 사실 이 공산주의는 러시아에서 시작했잖아요. 소비에트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난 이후로는 중국이 공산주의의 본산지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도 사회주의 국가거든요. 베트남, 북한, 그다음에 쿠바, 기타 등등의 사회주의 국가에 대해서 내가 제일 큰 형이야 라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앙당대회, 전국 당대회가 끝나면 관례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에게 이렇게 보내서 설명을 해요. 우리는 이렇게 갈 거야. 올해 이렇게 결정이 났고 내년엔 이렇게 갈 거야. 사업 방향이 이렇게 설명들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언론에 살짝 나오다가 말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기 전에 아펙하고 아세안에 참석하기 직전에 중국에서는 북한에 특사 파견을 하려고 했어요. 준비하다가 트럼프와 정상회담이 잡힌 게 확정되는 순간 미뤘어요. 특사를. 그래서 이 특사를 미뤘다는 저는 그때 당시 그 뉴스 한 줄을 보고 뭘 느꼈냐면 트럼프와 시진핑 간에 뭔가가 합의가 됐다. 그랬으니까 기존의 특사를 보내던 거를 미뤘구나라고 저는 미루어 짐작을 했고요. 그 결론은 뭐냐면 기존의 입장같이 그렇게 공산당대회를 했던 것을 설명을 하고 사업 방침을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우방으로서의 그런 그 침묵을 다지는 이런 게 아니고 뭔가 합의된 거를 갖고 그 합의문을 갖고 북한에 가서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준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가장 핵심은 중국이 트럼프와 같이 경제 제재를 갈 거다라는 아마 설명을 할 것 같고 너희들이 이 경제 제재에서 살아남으려면 빨리 미국하고 한국하고 기타 등등 여러 나라들과 관계 개선을 해야 된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핵을 지금 당장 포기할 수는 없고 북한 입장에서는 동결이라도 하자. 액션을 취해서 더 이상 악화되는 걸 막자라고 아마 의사를 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확인한 거는 딱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거죠. 우리 이제 싸우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 친하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1등 국가는 미국이고 중국은 0.5 당분간만 앞으로 4년 동안은 중국은 0.5야. 1등은 미국이니까 인정해줄게 하고 이제 미국에 형식적으로라도 이제 거액의 선물을 줬죠. 이게 각자가 필요한 게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인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 권력, 정치 권력이 대국으로서의 세계적 포지션을 분명히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 중국으로서는 2021년 공산당 100주년 당대회와 국가 건국 100주년도 이제 그 다음 해에 있거든요. 이런 이제 거대한 이벤트를 앞두고 대외 관계든 내부적으로든 안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측 가능성을 담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이제 트럼프한테 외교적 안정과 내적인 안정을 트럼프한테 돈 주고 산 거죠. 그래서 100주년 기념일 때까지는 동북아시아에서 어떤 사고도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가장 머리 아픈 존재가 북한이기 때문에 북한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갔다고 보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북한은 말로는 미국이 뭐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하지만 미국이 필요한 거예요. 미국하고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미국 중심으로 구축돼 있는 이 주류 경제 어떤 메인스트림 그 경제 체제에 북한이 시스템적으로 끼어들고 싶은데 자기 포지션이 그러니까 우리의 근현대사를 보면
처음에 미국하고 잘못된 약속의 연결고리가 맺어지면 두고두고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경제 구조 자체가 굉장히 종속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동등한 지위에서 미국과 어떤 협상 테이블에 앉고 싶은데 미국 입장에서는 핵 문제만 아니면은 북한이 뭐 테이블에 오든 말든 뭐 경제 시스템에 끼어들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약한 고리가 핵이라는 걸 북한이 알기 때문에 억지로 이제 그 핵무기를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그게 이제 굉장히 소용이 없다는 거는 중국도 알고 북한 당사자도 알고 미국도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맺은 그 일종의 평화거래, 평화라는 포장지 아래 이루어졌던 그 거래를 통해서 중국이 해야 될 일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북한을 이제 협상 테이블, 대화 테이블로 이제 끌어내기 위해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실 야수님 얘기한 것처럼 북한도 평화를 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위협받지 않는, 침략받지 않는 상태를 원하거든요.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기 때문에 미국을. 그래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국도 가장 골치 아픈 존재가 북한이에요. 자기 말을 전혀 안 듣는 전 세계 유일한 나라. 미국을 하나도 안 무서워하는 것 같이 보이는 자기들을 오히려 협박하는 하나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양쪽 다 어찌됐든 협상 테이블로 나와서 평화를 원한다고 이번에 명확하게 표현들을 한 거예요. 중국도 평화를 원하고 우리나라도 원하고 미국도 원하고 일본은 따라오는 거고 그렇게 의사 표현을 확실하게 전 세계를 향해서 했고 북한이 이번에 트럼프가 아세안에 왔던 것에 대해서 비난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약한 수준의 비난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 비난 성명들을 보면 예전에는 정말 아주 거칠고 막 도발적인 비난 성명들을 냈지만 이번에는 굉장히 좀 순화되어 있는 성명을 발표했고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북한도 어느 정도는 이제는 마음의 준비를 한 것 같고 이 상태에서 사실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은 시진핑밖에 없어요. 러시아도 그 역할을 못하고 미국은 적대국이니까 안 되고 남한은 괴뢰국이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가 이제 북한을 도발하는 그런 발언을 전혀 안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요 근래,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방문한 이후에 트럼프를 보면 뭔가